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나라 요즘 따라 공유 키친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공유 키친 브랜드의 문제라는 주제로다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베테랑 분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고 제 채널이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채널이잖아요. 그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방식이고, 이건 그야말로 혼자만의 저만의 생각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있던 거를 막 이야기하고 싶다가도 사실 직접적으로 남의 사업을 초치는 것처럼 들릴까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도 모르고 덤비는 초보 창업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분들만은 대상으로 다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그야말로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편파 채널이니까 해당 관계자분들하고 베테랑 사업가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고 그 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IT가 어쩌고 저쩌고 최신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마케팅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돈이 없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저렴한 게 뭐가 있을까? 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배달 장사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 키친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장사를 안 해본 분들이에요. 시설도 돼 있으니까 몸만 들어와서 하라고 하니까 1,000만 원 정도만 보증금만 내고 네가 장사하는데 필요한 집기류들만 좀 보강해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어쨌든 되게 심플하잖아요. 실패를 해도 별로 크게 손해 안 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사실 잘 안 하죠. 일단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좀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월세가 말이 안 됩니다. 여러 브랜드들마다 공유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 브랜드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월세를 공유 주방 하나당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공유 주방들을 푹 썩은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좀 깔끔한 건물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일 거고 복합 건물일 겁니다. 복합 건물이라는 거는 일단 건물이 크고 그 안에 칸마다 202호, 202호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월세 말고도 그 공용 관리비라고 있잖아요. 그런 관리비가 좀 많이 나와요. 내가 직접 내가 장사하느라 썼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비용 말고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내 가게가 아니라 그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 거기에 경비원 분도 계실 수 있고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간판 들어가는 건물을 좀 밝게 조명을 비추면 건물 전체로 들어가는 전기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쓰는 비용이라든지 거기도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월급 줘야 되니까 그런 게 다 공용 관리비란 말이죠. 그 관리하는 비용을 그렇게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n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서 서로 내는 겁니다. 그 얘기는 월세가 단순히 150만 원이 아니고 그 이상이란 얘기죠.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2만 원, 3만 원 우습게 받습니다. 중요한 건 월세가 마냥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배달 장사를 잘 하시고 그걸로 먹고 살만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월세를 전체 매출의 5% 이상을 안 잡습니다. 그리고 배달로다 돈을 좀 버시는 분들은 3% 잡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수제 햄버거집 사장님은 한 달에 매출이 3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월세는 60만 원입니다. 매출 대비 월세가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장님 역시 월세가 매출의 5%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150만 원이라는 월세를 전체 매출의 5%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 달 매출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공용 관리비까지 해서 만약 200만 원에 육박을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한 달에 3, 4천 이상 팔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만일에 한 달에 하루도 안 쉰다고 가정을 하고 하루 매출 50만 원을 꾸준하게 팔아봐야 한 달에 매출이 1,500만 원인 건데, 월세가 만약에 1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은 그 정도 매출로는 일단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1,500만 원 팔려면은 사람을 얼마 써야 되고 3천을 찍으려고 한다면은 사람을 또 얼마를 더 써야 된다고 생각까지 하면은 그때는 정말 답답해지는 거죠. 3천을 찍으려면은 일주일 중에 3일 정도는 하루에 2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구하는 것도 문제고 전쟁 같은 일을 그 조그만 주방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가게 임대료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가게 온라인 임대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가게짜리로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공유 주방이라는 게, 배달 전문 장사라는 게 가게짜리 좋다고 그렇게 장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달앱 속에서 장사를 하는 건데 배달앱 광고 비용이 바로 온라인 임대료에 속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가게들이 가게 자리가 좋으면 임대료가 높듯이 배달앱 안에서 자리가 좋다는 거는 많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배달앱 광고비를 많이 썼다는 의미죠.
엄밀히 따지면 사실상 배달앱 광고비를 많이 지불해야만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쿠폰을 날리든지 뭐 한 카테고리에 2개, 3개를 넣든지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에도 집어넣든지 어쨌든 많이 노출될수록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온라인 임대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과 직결이 되는 거죠. 매출액이 1억을 찍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매출액 1억을 찍기 위해서 온라인 임대료, 즉 광고비를 얼마를 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토리가 없이 레시피만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두 번째 이유랑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공유 주방 회사에서 뭐 유명 셰프의 맛과 굉장히 맛있는 레시피를 전수해준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게 그 맛 그대로 구현한다고 해서 주문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가성비 좋게 정말 맛있게 치킨을 만들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갑자기 창필치킨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해서 배달앱에다 올려놨다고 했을 때 주문이 들어오길 기다리면 그게 바로 주문이 들어올까요? 반대로 만약에 생활의 달인 110회 전통 무슨 시장에 뭐 치킨의 달인, 뭐 달인치킨 역삼점 상륙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제목이 들어가서 배달앱 광고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달인치킨이 설사 내 창필치킨보다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앱 광고비를 저보다 안 쓰더라도 주문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포털에는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은 그 가게의 스토리들은 넘쳐나죠. 바로 스마트폰으로다가 몇 번 확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맛으로만 승부를 한다 하고 그렇게 기다리기만 한다면 정말 오랜 시간 버티면서 기다리고 먹었던 사람들의 또 입소문이 날 때까지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사람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다가 정말 치열하게 버티면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못 버텨서 망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네 번째로는 낮은 객단가라고 지어봤는데요. 공유 키친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상권이 강남 같은 곳입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배달앱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배달앱들을 잘 이용하면서 젊으면서 고객층이 두터운 곳이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출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높다고 해서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이 돈을 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배달 장사라는 게 한 번을 배달한다 하더라도 배달 단가라는 게 좀 높아야 되는데 건수는 많아도 뭐 한두 명 먹는 것만 배달앱을 시켜서 배달을 가다 보니까 단가가 적습니다. 족발 같은 거 뭐 대짜 하나 시키면은 온 가족이 먹으려고 대짜 하나 시키면은 그래도 4만 원 단가가 되잖아요. 근데 뭐 돈가스 1인분 비싸게 팔아봐야 뭐 9,000원 정도? 그렇게 받아도 그거 배달한다고 배달비 주고 쿠폰 날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손에 쥐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섯째로는 어찌 보면은 이게 제일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공유주방 본사도 초보고 그걸 하는 창업자도 초보라는 겁니다. 공유 키친이라는 게 사실 외식업이잖아요. 일반 상품들을 공유 개념으로 하는 거랑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택시를 공유하든지 뭐 어떤 서비스를 공유하든지 책 구독 서비스를 뭐 공유하든지 뭐 와인이나 뭐 이런 기타 뭐 화장품 이런 공산품을 공유하든지 이런 건 다 되는 건데 그 법칙이 외식업에서는 사실 통하기가 힘듭니다. 머리로는 되고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엄청 많거든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왜 그렇게 슈퍼바이저들을 많이 두겠어요? 뭐 레시피를 안 가르쳐줘서 뭐 운영 방법을 안 가르쳐줘서 브랜드 파워가 없어서 다 가르쳐주고 그때그때 확인해도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솔루션을 그렇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게 이게 외식업이거든요. 일반적인 서비스는 오류가 났다 하더라도 다시 정비하면 다시 정상화될 수도 있는 건데 장사라는 거는 그 시점에 한 번 잘못하면 단골들이 뭐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변수에 맞춰서 누군가 리드를 해주고 수정을 해주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푸드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뭐 오너라든지 실무자들이 머리로는 정말 천재들일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그런 장사 관련된 그 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창업을 시키는 사람, 창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둘 다 헤매다가 서로 자신들만 목소리 내면서 겉돌다가 끝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는 그나마 점주들이 그 프랜차이즈 본사 욕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도 있는 거지 공유주방에서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건 욕할 데도 없는 겁니다. 그냥 계약한 거니까 뭐 이 공간만 대여를 해준 거니까 계약대로 하고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안 되면 계약 해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게다가 다들 스타트업 회사라서 그나마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는 거지 투자가 끝나게 되면 그 이유는 또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투자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스타트업 회사의 그 가치라는 게 수익이 난다는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익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보다
공유 주방의 입점 업체들이 지금보다도 더 뭔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수익성은 더 악화되겠죠. 그게 점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솔직히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다 보면 이야기할 건 정말 많아요, 이 공유주방이라는 게.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초보자라고 하신다면은 뭐 다 좋습니다. 엄청 좋은 시스템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에는 배달 장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 정도는 좀 체크해 보시고 브랜드도 선택하고 운영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키친을 운영하는 그 브랜드, 그 회사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열정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익을 취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이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그 입점 업체들이 돈을 벌어야 그 시장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장이 성장하고 그 브랜드가 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너무 어렵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한계가 분명한 지속 불가능한 사업 시스템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말이에요, 요즘처럼 공유 키친에 관련된 그 광고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제가 좀 알다 보니까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모쪼록 본인이 초보 창업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창풀에 오셔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먼저 그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베테랑 사업자분들은 거기서 지금 잘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보 창업자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